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법률 특강. 오늘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조업 운영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려고 해요. 저는 유어스 법률사무소 임주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LG전자에서 사내 변호사로 6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 이후에는 제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서 특히 이제 법률 특강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막상 변호사를 언제 찾아오시냐면요. 문제가 굼고 터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변호사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면서 창업하시는 경우에요. 창업하면서 사실 법률 문제가 연관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가게 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내가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때 나라에 어떤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 창업을 위해서 사전에 자격증 같은 걸 따둬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기초적인 시작 단계에서부터요. 임대차 문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그 계약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셔서 나중에 사업은 막상 잘 되고 계신데 원치 않는 법률 문제를 겪게 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를 언제 만나셔야 되냐면요. 문제가 터진 이유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만나셔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습득해 두신다면은 당연히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조업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좀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워낙 분야가 광범위하죠. 흔히 말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를 선정할까 고민들 많이 했어요. 요즘 제가 그래서 블로그나 SNS 마케팅 등을 하시는 업종들을 쭉 둘러봤는데 눈에 띄는 업종들이 보이더라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이제 예전에는 또 K뷰티가 또 워낙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도 그 인기가 상당하죠. 한류의 붐을 타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기업 위주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주요 대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비용을 들여서 큰 마케팅을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유명 가수나 연예인을 내세워서 홍보를 해왔다면 요즘은 사실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도 이 유튜브라던가 이런 시장을 타고서 어떤 뷰티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봐도 작은 업체에서도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다 외주를 주는 곳은 큰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독자적인 마케팅 기법이라던가 아니면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서 화장품 분야에 있어서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 분야를 하나 꼽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식품 분야를 한번 꼽아봤어요. 요즘 어떤 식품의 배송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음식점 파트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음식점, 그러니까 식당 영업이 아니라 어떤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SNS나 그런 블로그 같은 마케팅, 입소문을 타고 어떤 대대적인 광고 효과를 거두면서 이런 쪽에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서 제가 특히 이 두 분야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는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제조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어두시면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모든 맥락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건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모르는 법률이 없어. 나는 이제 다 알아. 나는 어떤 법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까지 되신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 법률 전문가인 저도 어렵죠. 저도 건건이 개별 사건을 수행할 때는 매번 그때마다 법 조문을 찾아보고요. 매번 그때마다 그 규제 당국에서 어떤 규제를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면 좋으실 부분은요. 아, 적어도 내가 창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때 이런 법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감을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걸 알고 싶으면, 내가 이 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면 이 법률을 찾아서 정의 조항을 보면 되겠구나. 어떤 규제가 있는지는 이 부분을 보면 되겠구나. 내가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분쟁 해결 기준들이 보통 적용이 되니까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서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정도의 감을 잡아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먼저 화장품의 제조 판매 관련 이슈를 꼽아봤고요. 식품 제조 판매 관련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에서 가장 또 이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이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챕터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장품 제조 판매 관련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부분은 정의입니다.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법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화장품의 정의 볼게요. 화장품이라고 하면요,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 화장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화장품법이 따로 있는데, 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광고하는 부분을 보겠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사실 모든 사업의 기본이 광고잖아요. 당연히 우수한 제품력이 선행돼야 되겠지만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성공의 성패가 갈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마케팅에 혈안을 오르시게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잘못하셔서 어떤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철퇴를 맞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은 인체에 사용하는 것이라도 질병의 처치, 증상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의약품이라고 말해주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 내가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이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 같은 거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진단이나 치료의 내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는 거를 광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영유아 제품군, 목욕용 제품군, 인체 세정용 제품군, 눈화장 제품군 등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시행 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을 대조하시려는 분들은 이 화장품 법 한번 보시면 내가 제품군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영위할 때 기본적으로 법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업에 따른 영업의 종류 볼게요. 화장품업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 제조업이 있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제조업부터 보면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포장, 표시하는 공정만은 하는 건 제외하는, 그러니까 제조하는 건데, 뭐 2차 포장, 뭐 박스에 넣고 용기 담고 아니면 그 라벨링하는 공정만 하는 거는 제외한다고 하죠. 그리고 책임 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 수입, 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수입, 대행 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제조하는 게 아니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다. 이런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제조,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그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 의약품인 이제 그 안전장치에 정하는 원료를 추가한 화장품,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 주로 문제가 되겠죠.
화장품을 제조 판매를 하려면 영업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도 화장품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도 이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위 의무를 위반해 영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 제조업이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 변경 또는 신고,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맞춤형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세우시는 경우에요. 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이 벌금형을 같이 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그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에게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제 화장품 판매 관련 이슈에서 화장품 제조할 때 지켜야 되는 안전 기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한 원료 사용하셔야 됩니다. 2012년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에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한해 놓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려는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하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원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장품 제조할 때 안전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안전 용기 포장 사용 등의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안전 용기 포장이라고 하면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이걸 안전 용기라고 해요. 안전 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이제 펌프 또는 방화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 용기 포장 사용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분인데 정확한 내용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게 기준이 있구나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전 용기 포장 사용 같은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요. 화장품에 회수가 있을 수 있고 폐기 명령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 용기 포장 사용 의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은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데 같이 과해질 수 있는데 다만 법인 또는 그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을 본인이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까지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기준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와 보고서 제출 부분까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다. 우리 판매할 때 보면은 미백의 기능성이 인정됐다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인정받아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이제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들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이 법에 따라 품목별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제출한 보고서는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또 똑같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까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장품은 좀 깐깐하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 인체에 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제품도 피부에 흡수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유해할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좀 잘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용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역류화가 함부로 용기 같은 거 잘못 만져서
안전사고를 일으킨다거나 화장품을 먹게 된다거나 뭐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방대하게 나와 있고 또 위반했을 때 제재까지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표시와 광고에 대한 내용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뭐 제품의 안정성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당연히 지키시는 부분인데 요즘 사실 이 광고 준수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경우 많거든요. 자, 앞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앞서 정의 얘기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의약품은 화장품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사실 우리 요즘 화장품들 웬만하면 다 기능성이고 웬만하면 다 무슨 천연이다, 뭐 유기농 화장품이다 이런 마크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래야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이나 제조 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 화장품이다, 뭐 이거 천연 화장품이다,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로 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영부자 성명, 문헌 결과, 발표 연원일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에도 화장품 같은 거, 뭐 홈쇼핑이라던가 어떤 매체 등을 통해서 판매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방대하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뭐 SNS라던가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어떤 화장품을 판매하시려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화장품 표시 광고 준수사항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도 무섭지만요. 후폭풍이 정말 큰 게 요즘 한번 소비자의 그 어긋난 민심은 돌릴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거 허위 과장 광고한 제품이래. 이거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래 라는 것이 이제 입소문이 통해 난다거나 뭐 관련 기사라던가 뭐 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면 사실 매출이나 사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표시 광고 준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부분도 보겠습니다. 외국 제품인데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하지 말 것.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수입 제품이 무조건 좋다고 인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수입 제품보다 이거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은 더 인정받는 경우가 많긴 하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이제 크로스해서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외국 제품과 실제로는 기술 제휴 같은 거 안 했는데 뭔가 유명 외국 뭐 회사와 기술 제휴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거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좀 간과하실 수 있는데 경쟁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 광고해야 되며 배타성을 띤 뭐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시의 광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해도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표시 광고는 안 된다. 그리고 품질, 효능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그 화장품을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뭐 당연히 혐오감을 주는 표현 같은 거 안 되고 멸종위기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안 되고요.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비방하는 광고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화장품 표시 광고 준수 사항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점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요. 내가 표시 광고를 했는데 그게 실제와 같은지 실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장가 행한 표시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증이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하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출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표시 광고를 하면 이때에는 실증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런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화장품 판매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있습니다. 표 내용 보시면은 사실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분쟁이 발생하면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은 게 화장품 관련 분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관련해서 사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분쟁은 어디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변호사는 싸움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소송하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뭐 일정 부분 맞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하면은 그에 따른 비용을 또 지급받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한테 자문만 받고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단연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한 적절한 분쟁의 해결이다라고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잘 풀어가시는 게 일단 제일 좋죠. 기본적으로 뭐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이용한 분이고 그 고객 역시 내가 뭔가 좋아서 이 제품을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베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그 적절한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시도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소비자 단체, 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같은 이제 그 단체나 그를 통해서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한 해결입니다. 이런 분쟁 조정 기관 등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 게 그 이유고요. 그런 곳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해결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결국 소송을 가셔야 되는 거죠. 소송을 가셔도 됩니다.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적극적으로 사법기관을 통해서 어떤 해결을 받아보시는 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송으로 간다면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송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시간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래 기다리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신속 정확 빠른 사법 체계를 자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심이 소요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최소한 걸립니다. 그럼 만약 3심까지 간다고 한다면 1년 반에서 3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해도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나서 소송을 이겨도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제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해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자율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결국 우리가 소비자기본법, 화장품법에 관련 법령 등에 준해서 소비자 클레임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품 클레임 처리자 자율규약을 정하고 있는 거죠.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이제 뭐 화장품 클레임이라고 하면은 이 말에서 바로 느껴지듯이 상품 거래에서 뭐 수량, 품질, 포장들의 위약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 뭐 이런 분들에게 손해의 청구 이의를 제기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 일련의 그 절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클레임이 있을 때 이제 그 처리 자율 규약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업계에서는 이거를 통용되는 규칙으로 하자라고 마련된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사례를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작용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배상 요구권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이 제조하고 판매한 화장품을 구입하고 피신청인에게 총 31만 5,900원을 지급하였으며 2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트러블, 열감, 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서 피신청인에게 매매 대금과 화장품 구입한 대금, 치료비, 교통비 배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여기서는 피신청인은 매매 대금, 화장품 판매 대금의 일부인 그 12만 7천원 정도를 환급하고 나머지 치료비 배상은 거부한 사항이죠.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냐면 피신청인은 이제 29만 9천원 정도가 나왔어요. 만약에 피신청인이 이걸 지체하면 이때부터는 지연 이자가 붙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 전부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정도 그 금액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의 일부와 치료비 일부 정도가 인정이 된 사안이다. 그러니까 원래 지급하려고 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이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판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구체적인 내용 볼게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사용하고 나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고민하는 이 신청인에게 왜 우리 요즘은 다 카카오톡 채널 개설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응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는 걸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응대를 해 주실 때 나 저 트러블 나요를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안내를 한 거죠.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라고 한 거죠. 호전 반응은 트러블이 있던 소비자가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그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뭔가 그러니까 좋아지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뭔가 트러블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피신청인의 지인도 호전 반응으로 고생을 했는데 6개월 후 좋아졌다고 안내하는 등 이거를 부작용이 아닌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게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트러블의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장품을 사용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이 있으면 사실 화장품은요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는 화장품 충분히 있고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사용을 중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피해를 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피부과 전문위원 자문 의견에 따라 매매 대금에 그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편 신청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향후 치료비 추정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피부과 전문위원회 자문 의견에 의하면 이제 사용을 중단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한 화장품의 영향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므로 화장품 둘을 2개월 사용한 후 1년의 기관이 정하는 시점의 피부 트러블까지 피신청인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여드름이라는 게 호르몬, 생활습관, 유전, 섭식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그 치료기간 단정하기 불가능한 바 이날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는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화장품 박스의 트러블 발생 시 화장품 사용을 즉시 중시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거죠. 피신청인은 신청의 계속적인 문의나 일정 기간의 화장품 사용을 중지하고 경과를 지켜볼 것을 또 안내하였고 몇 번 문의 후에는 지켜보라고 안내했고 그 트러블이 발생한 후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화장품을 계속 사용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구입하였으며 이 피부 상태 등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이 신청인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트러블이 있으면 좀 멈추고 병원 진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만연히 그냥 계속 사용했다는 점은 너도 과실이 있다. 그래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다?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인정된 건 아니에요. 그 구매 대금과 그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의 40% 정도 이런 건 이제 좀 보아두시면 좋은 게 기본적으로 이 판단 내용에 우리 소비자원이 이런 화장품 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좀 나타나 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 분쟁의 해결 부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의 청약 철회 요구인데요. 청구인은 이제 노상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승용차 안에서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고 대금 60만 원을 중 총
그 10,000원을 지급했는데 다음날 충동구매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유선으로 피청구인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한 후 반송했는데 수치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반송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청약 철회 요구를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됐죠. 청약 철회 기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미개봉 상태이므로 조속한 청약 철회 요구하면 반면 피청구인은 응할 수 없다. 나 이 제품 안 받아. 너 그냥 사. 이렇게 하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보면 반환 받고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청약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여기 중요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 판매의 방법으로 구매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며칠? 14일입니다. 여기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아까 계약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문 판매로 한 경우에 청구인이 청약 기간 내에 그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했고 또 미개봉 상태인 점을 보일 때 당연히 이건 응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던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하나 더 보면 구입한 사실이 없는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대금의 취소 요구였던 건데요. 미성년자이던 2002년에 노상에서 키토산 건강식품 구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모의 반대로 계약을 취소했고 구입 상품을 반품했는데 구입하지도 않은 화장품 대금 12만 8천원 독촉을 받게 되어 청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당사자는 이거 반품했는데 이때부터 본가에 대금이 청구되고 있는 바 부당한 대금 청구 행위를 취소해 요구한 계약서에 그 구입 품목으로 키토산 및 화장품이 기재되어 있는데 키토산에 대해서는 반품받은 사실 인정하지만 화장품은 돌려받지 못해서 12만 8천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이제 보니까 키토산 및 화장품을 함께 구입하였고 키토산만 반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반환하지 않은 화장품은 납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이건 화장품 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해야 될 것인데 계약서상에는 판매 상품이 키토산인지 또는 키토산 및 화장품인지 불분명하고 수량이나 가격의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반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문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력을 갖춘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화장품을 판매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판매할 때도 이런 부분 정확히 챙겨두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판매하신 입장에서는 이걸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으실 수 있다는 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취소했는데 이거 구입한 적도 없는 제품이다 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내실 필요가 없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화장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식품 제조 판매 관련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제조는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가공업,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 또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또 식품 소분업 규제, 이런 법률에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마트 내에서 반찬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반찬 가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요즘 다 직접 가서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내가 인터넷 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내의 반찬 가게와 같이 가게에서 직접 제조,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은 식품 제조, 가공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 제조, 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 소분업에 해당합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식품 판매, 제조, 가공업인지, 어떤 것이 식품 제조, 가공업인지, 어떤 것이
이제 식품 소분업인지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식품 배달 업종에 따른 허용 범위가 다르거든요.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이거는 좀 음식점과 관련된 부분도 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된 영업, 식당 하시는 거죠. 이건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 소비의 확대와 더불어 전국의 맛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 배달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 접객업자가 조리, 제공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해야 되고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 접객업자가 조리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 운영자가 영업소에서 조리 제조한 음식을 포장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죠. 이거는 총리력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고 이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이 즉석 제품 제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는 재고 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고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택배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는 건 가능한데 식품의 판매는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식품 제조 가공업은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으로 영업 등록 대상이나 유통 판매 형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 영업자가 인기 메뉴를 전국으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마치고 우편, 택배를 이용해서 판매하거나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마치고 판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음식적인 음식을 밀키트 형태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9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을 하고 배달을 하시려는 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신고라든가 등록을 해야 되든지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위반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법 보시면서 한 번씩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업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최근에 변형된 것인데요. 뷔페나 일반 음식점에서 제공 가능한 제과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의 확대 부분 보도록 할게요. 뷔페 일반 음식점 영업자의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 가능한 제과점 영업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과점의 빵류만 가능했는데 개선을 해서 제과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빵류, 과자, 떡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뷔페에 팔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뷔페가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뷔페에다가 음식점 납품하시면은 굉장히 영업적으로도 이득을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왜 그랬나 몰라요. 빵류, 제과점의 빵류만 그 납품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빵류, 과자, 떡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물 책임법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물 관련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으로서 정말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조물 책임법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몇 배?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거 조항이 결국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내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게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건데 만약 결함을 인지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대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몇 배까지? 3배의 범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 이 제조물 책임법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분쟁 사례들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신청인은 2017년경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방수팩을 구매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이 방수팩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스마트폰이 침수돼 그 스마트폰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부터 총 수리비 14만 원을 지불해 스마트폰 수리를 했는데 결국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은 이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스마트폰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피신청인 1은 이를 거절하였고 신청인은 이 침수된 이 사건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해 이 다른 스마트폰을 93만 5천 원에 구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 14만 원이 들요가 됐고 그 핸드폰이 고장났기 때문에 새로운 핸드폰을 산 비용 93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제조물 책임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자 또는 그 법정들에 의해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소비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어떤 배타적 지배하에,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관여하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다른 사람의 과실 없이는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제품은 이 유통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사의 제품상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합리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물이 있을 때 이게 이것 때문에 이 물건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입증해야 되는 주체를 보면은요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 때문에 이런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얘 때문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아니 제조물이 도대체 어떤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걸 있는지 소비자가 다 입증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아주 경감시켜 준 거다. 완화해 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법리와 판례들을 비춰보면 이 사건 방수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에 의해 직접 제조된 것은 아닌데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 볼 수 있고 사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방수팩 결함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에 침수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팩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침수된 거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방수팩은 결함이 있고 방수팩이 물이 스며들어 스마트폰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책임 범위가 중요하겠죠. 방수팩 결함에 따라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그 수리비는 재산적 손해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손해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리비는 오케이. 그런데 특정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건 예측할 수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방수팩이 잘못된 것은 추정이 돼.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이 방수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그런데 물이 스며들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방수팩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물이 들어간 것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방수팩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거나 하는 과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추정되고 있어서 상호 양보해야 되는 게 분쟁 해결의 취지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마트폰 수리비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스마트폰 잔존 가치 상당액의 합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 17만 7천 원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제조물 관련한 소비자 분쟁 해결은 전부 이기고 전부 지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이기고 누가 완전히 진다기보다는요. 적절하게 타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쟁 조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이유고요. 입증 책임이 경감되어 있어서 너의 과실도 인정되지만 너가 잘못 사용하였을 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으로 배상을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제조업 관련한 법률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간단히 좀 정리해보자면요. 먼저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 화장품의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 용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이 안전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표시 광고 정확하게 하시는 부분 필요하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사례는 트러블이 있다고 화장품을 사용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안내를 질의를 했을 경우에 그 응답했을 때 계속 사용해봐라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만 한 경우에 일정 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대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점, 또 반대로 용기 같은 부분에 이거 부작용 트러블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전문의와 사용을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됐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먼저 해결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협의를 통한 해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제조 관련 이슈에서는 이제 반찬 가게 같은 거 영업을 하려고 하실 때, 그리고 나아가서 이를 판매, 유통하거나 배달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물 책임법 관련해서 제조물로 인해서 어떤 신체의 손해, 생명상의 위해가 가했을 경우에 이거를 원래 다 소비자가 입증해서 그 인과관계를 발표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이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지만 제조물 일반의 경우 어떤 제조업을 운영하시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이 흐름은 공통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내가 등록, 신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 규격을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 제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함에 있어서 그거에 위배됨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한 내용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를 들으신 소상공인분들,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사업 앞날 창창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